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2017-2018년은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또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호황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언제쯤 되면 이런 호황했던 경기가 또 침체 국면으로 전환이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이런 거하고 관련된 뉴스 찾아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18년 글로벌 경제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모두 대체로 그 전망이 밝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전 세계 경기가 성장세를 나타내는 흔치 않은 좋은 시절을 지금 즐겨둬야 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이 글로벌 경제 회복기의 시작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먼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는 8년에서 10년을 주기로 호황기와 침체기를 반복해왔는데요. 과연 2018년은 어떤 한 해가 될지 여러 가지 변수와 전망에 대해 연구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문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시장이 아니라 언론에서는 지금 10년 위기 주기설이 이렇게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그래서 2018년이 이제 우리가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딱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주기설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과거를 보면 있었죠. 네. 예. 근데 항상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또 항상 그게 정확하게 리핏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사람들이 항상 거기서 좀 방황을 하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항상 10년 동안 버블이 빌드업 됐다가 버블이 꺼지는 거를 또 회복하면서 또 버블이 또 형성이 되고 또 꺼지고, 그런 거를 반복해 왔다고 보면은, 네. 저는 앞으로는 흔하게 얘기하는 4차 혁명, 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발전, 네. 그리고 전혀 다른 경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한다 그러면 10년이 아닐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네.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0년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 볼 때 지금 버블이 형성되지가 않고 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2%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전혀 옛날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은 이자율 내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자율 올리고 하는 그런 루틴한 게 어느 정도 작동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작동이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거고, 지금은 전혀 다른 그런 산업이 생기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완전히 망하고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부밍하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회사는 엄청나게 호황을 하는데 모든 슈퍼마켓이나 그런 쇼핑몰은 다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좀 그런 면에서 단순히 10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프로덕티비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인플레이션 생기던 요인들이 더 이상 임금으로 통해서 인플레이션 생기는 요인이 굉장히 작아진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측하기 힘들다. 힘들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네, 저는 절대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학습 효과도 있었지만요. 네.
이 금융 위기를 올 때 바로 직전에는 부동산 시장의 급등 후 급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앞에 전조적으로 1년 내지 1년 반 동안에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우리 금융 위기가 이제 쫓아왔겠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이 좀 다릅니다. 밀레니엄 시대 세대들이 드디어 집을 사기 시작하는 그런 주기로 돌아가면서요. 네. 최초 첫 주택 구입이 많아지는 선순환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급락으로 떨어질 정도의 인구 구성의 질과 양이 지난 10년, 지난 20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럼 부동산 쪽에서의 조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 10주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네. 굉장히 뭐 편안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감이 아니라 제 판단입니다. 부동산도 사도 되나요? 가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마치 뭐 쇼핑하듯이 슈퍼마켓 가가지고. 자,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 중에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뭐 신흥국도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면 인더스트리얼라이즈드 신흥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신흥국들이 있고 그럴 텐데 어떤 나라가 더 좋을까요, 내년에? 일단 뭐 작년과 금년이 거의 세계 경제가 저는 비슷하다고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뭐 큰 변화가 없고 중국도 뭐 별로 따라서 작년과 거의 비슷할 건데 네. 저는 계속해서 지금 깨림칙한 게 미국이 금리를 분명히 내년에는 3번 정도 올릴 것 같아요. 네. 물가 목표 상관없이 네. 그다음에 뭐 고용 상관없이 올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자산 축소에 따르는 자본의 역류 현상으로 미국이 들어가면서 신흥국 시장의 금융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온다고 하면 네. 미국에서 3번 0.75%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환율이 불안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그게 동유럽이 됐든 또는 동남아시아가 됐든 간에 충격이 온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세계 경제가 굉장히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금융 안정 내지는 금융 활황세에서 순식간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서 그게 모든 게 다 장밋빛이고 무지개빛으로 봐서는 안 된다. 금리 인상이 저는 굉장히 불안한 어떤 요소를 돌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유념을 해서 네. 포지셔닝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고령화가 덜 된 나라, 네. 그런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네. 인도네시아라든가 네. 네. 그런 그 인구가 그 평균 연령이 낮은 나라 네. 쪽에 투자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여전히 기회가 많다. 맞습니다. 예. 신흥국에 혹시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 빨라지면 네. 신흥국 중에 좀 타격받을 때가 있어요? 뭐 제가 국가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본 건 아니고요. 이제 다만 신흥국도 최근에 부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랄지 이런데 얼마나 더 민감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하나의 주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취약한 국가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과거 수준에 비해서는 이렇게 외국에서 돈을 끌어다 쓴 그런 비율이 이전보다 훨씬 좀 지금 낮은 상태이고 네. 자국 내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일어난 그런 국가들이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다고 하면 네. 뭐 선진국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은 저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글로벌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은 뭐 어쨌든 지금 100개월도 넘게 확장 국면이 계속 가고 있는, 잠깐 중간에 한번 이렇게 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이클상으로. 그러긴 한데 그래서 확장 국면이 가고 있는 데가 거기고, 유럽과 일본이 한 2016년쯤부터인가 아니면 17년이라고 해야 되나 회복세에 동참을 한 것 같고요. 중국 반응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기는 경기 회복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뭐 틀림없을 것 같은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는 언제 되나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도 어쨌든.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그 새로운 이코노미 4차 혁명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큰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헬스케어,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이 네. 오래 살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런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또 새로운 그런 기술로 인해서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수술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네, 네, 의료기기.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헬스케어 펀드를 보면서 그 전 세계에 있는 헬스케어 관련된 병원이라든가 어떤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 수술을 하는데 옛날에는 하루 종일 수술을 하고 열 몇 시간 걸리고 그랬던 게 단 10분 만에 가능한. 들어가서 하죠. 들어가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이게 관이 이렇게 아니 여기다 달기만 하면 되는 게 달기만 2만 불입니다 그게. 어, 그러니까 옛날에 배터리를 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던 거를 네. 그냥 여기다가 살갗에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고 네. 이제 그 회사 주가는 이제 뭐 굉장히 올라갔고요. 네. 그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되고요. 또 거기서 많은 창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는 중국 경제도 낙관하는 이유가 그 시진핑도 그렇고 중국 정부가 자신감을 얻는 게 적어도 전기 자동차는 중국이 넘버원 되겠다. 로봇도 중국이 넘버원 되겠다. 네. 그러한 그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옛날에는 선진국을 따라갔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은 같은 데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선진국 후진국이 상당히 비슷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근데 어느 나라가 더 혁신적인 교육을 하느냐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의 차이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 세계가 그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그런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가 부를 창출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언제 이 버블이 꺼질 것이냐 저는 버블이 잘 안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어떤 자산 가치 올라가서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런 경제 성장을 하려 그러면 그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 효과가 많았지만 지금 고용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엄청나게 다른 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희망적인 것도 있고 절망적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신 교수님. 네. 그래도 우리 그 이 대표님 말씀하고 좀 다르게 그래도 경기가 꺼질 때가 오지 않을까요? 올 텐데. 저는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2001년도 IT 버블 터진 그렇죠, 게 기억이 나고요. 예. 그다음에 87년도에 그 블랙 먼데이인가 터진 게 기억이 나고요. 89년도 우리 한국에 그 폭락했던 게 기억이 나고 2008년도가 기억이 나요. 그 뭐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잠재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쏠려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쏠리면 그러니까 쏠리는 거를 막아주는 어떤 그 카운터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째가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왜냐하면 9년 동안 지속되었던 초저금리 상태를 지금 껍질을 깨고 지금 다시 다른 세계로 그렇죠.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그 부작용을 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멀쩡해 보여도 지금 정치적인 리더십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네. 따라서 뭐 11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상당히 그 트럼프의 리더십에 손상이 오는 어떤 뭐 검찰의 뭐 어떤 그런 기소랄까 또는 어떤 그 스캔들의 어떤 발발로 인한 어떤
민중 여론의 어떤 반발, 저는 미국의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오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 되어서 세계 경제에 흔들어 놓는 그런 어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거의 월스트리트 사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금융을 또 뭐 완화하는 쪽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그 가만히 있나요? 저는 절대 저는 2008년도 그 프랭크 닷 그 법안에서 봤듯이 이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강건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약하면 금년도의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변수하고 트럼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정치적 요소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사실 여쭤보려고 그런 건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이제 현실화돼서 네. 미국 경기나 세계 경기 이렇게 침체돼서 내려갈 때 네. 그런다고 하면 현재 금리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낮죠. 현재 금리 수준이 뭐 3% 5% 이렇게 와 있으면 그렇죠. 위기가 오면 푹푹 깎아가지고 경기 대응을 할 텐데 네. 지금 지금 2%인가요? 올려서 2% 됐나요? 지난 아니죠. 1.75 됐나요? 1.5, 1.75. 1.5, 1.75에서 내려봐야 이게 뭐 이제 내릴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 상태로 중앙은행들이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냐? 그 우리가 했잖아요. 양적 완화했잖아요. 더 이상 금리 내릴 수 없으니까 네.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회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문제는 돈을 풀어서 충분히 뭐 해결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으나 네. 중앙은행 일단 돈을 풀려고 네. 나갈 것이고 네. 저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또 풀어요? 또 풀 거예요. 다 회수도 못했는데. 또 풀 건데 네. 우리가 지난번 풀어봤잖아요. 4조를 풀어봤더니 이게 국민들 주머니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그 자본시장의 거대한 투자가들 그러니까요. 손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에 악영향도 없고 네. 인플레도 수반하지 않고 풀었더니 이게 다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더라는 어디 딴 동네로 가더라. 가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진짜 중앙은행 문 닫고 간판 내리고 네. 이제는 뭐 비트코인은 곤란하지만 비트코인 세상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지금 아마 창립 이후에 최대의 위기, 무능하다 이게. 그렇죠. 효과가 없다. 네. 아주 자성을 많이 하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팡팡팡팡 찍어넣으면 안 되겠다 하는 아마 교훈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 교훈을 배울 때쯤이면 다 그냥 관 속에 들어가고 지날 때가 되니까 저는 어쨌든 저는 금년 2018년, 19년은 적어도 금융 상황은 2017년보다 못할 가능성이 크다. 키 포인트가 금리와 정치적인 어떤 안정성이다. 저는 그래요. 글로벌 30대 리스크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에 12개가 그 각국의 중앙은행의 이런 긴축 정책이 12개의 리스크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미영 센터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요 밑에 자막으로 나갑니다. 전화번호. 네. 글로 전화를 하시면은 되실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화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룸이 더 있어요. 마이너스로 가면 됩니다. 0에만 너무 집착할 게 없고요. 보관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다 유럽에는 다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맡길 때는. 네, 미국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또 룸은 있고 네. 그런 정책을 가는데 일관되게만 좀 가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하나 있었어요. 최 고문님께 여쭤보려고 했더니 먼저 지레짐작으로 딴 답을 하셨어 지금.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딴 우리는 질문인데. 알고는 안 당합니다. 우리도 다음번에 마이너스 금리 갈 수 있을까요? 뭐 그 정권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의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갈 이유는 하나도 없죠. 지금. 저는 없죠 현재는. 근데 좀, 다음번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 이런저런 상황이 왔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대응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인구의 구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죠. 고령화가 되고 젊은 애들 정확하게 일본처럼 가고 있잖아요. 애 안 낳고 있고. 네, 그럼 저는 그게 가장 큰 한국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어떤 단기적인 어떤 위기, 금융 위기가 오거나 그런 거는 어차피 시간이 되면 리커버 되지만 그 구조화적인 고령화 이게 가장 큰 저는 위기라고 보고요. 네. 뭐 이게 사이클에 의해서 어떤 경기가 부침이 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말로 걱정되는 거는
한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예. 아까 분장실에서 얘기했던 회색 코뿔소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는 내내 모든 매스컴에서 미국의 증권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2018년에 오니까 전부 다 에코리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그럴 때 와요. 네. 그러니까 다 걱정하고 뭐 빚이 너무 많다 뭐 이럴 때는 위기가 안 옵니다. 근데 네. 이제 everything is fine 그럴 때가 너무 이제 낙관할 네 때. 그럴 때가 터지죠. 근데 이제 올해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첫 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이 피크였죠. 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리고 노령화 저출산인데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비책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뭔데요? 2,500만 정도의 생산 가능 인구가 그대로 올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통일이 빨리 돼야 우리나라가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과 아니요, 이건 새로운 자세로 갈 수 있다. 통일만 되면 2,500만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요. 그 주가가 많들어요. 네. 그 위에 그 위쪽에 우리 뭐 연변 다음에 무슨 뭐 간도 이거 다 우리 경제권으로 엄청나죠. 들어오거든요. 경제권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크긴 크다고 봅니다만 통일을 좀 해주시죠. 비책으로 뭐- 통일이 비책이라 그러지 마시고. 뭐죠? 한 앵커가 저 방송하는 평양에서의 방송에 패널로 좀 출연했으면 하는 잘 알겠습니다. 소원입니다. 잘못하면 북한 이게 좀 경제 문제 오늘 생깁니다. 전망대 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외신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말에 부동산 특집, 또 올해 신년에 세계 경제 금융시장 특집 다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또다시 금융시장의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